저희 원투펀치 공략집 콘텐츠입니다. 정우원 위원님은 다음 라운드에 슬롯의 리버풀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원님이 생각하시는 슬롯 공략집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경기 플랜을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시면 되고 우리 팀은 무조건 그 경기 플랜대로 수행해줄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슬롯을 상대하는데 어떤 포메이션을 사용할지부터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왼쪽에 있는 흰색 바둑알을 제 팀이라고 하고 주황색을 이제 상대팀 리버풀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비 형태는 5백을 만들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3-4-3 형태, 미드필더를 활동량이 좀 많고 경합 자체에 좀 장점이 있는 유형들, 예를 들면 피지컬이 좀 좋은 유형 한 명하고 체구가 좀 작더라도 발빠른 압박을 좀 할 수 있는 본인의 커버 범위 안에서 그런 선수를 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쪽 윙백은 저는 기본적으로 수비를 잘하는 선수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상대 오른쪽, 그러니까 리버풀의 오른쪽을 상대하는 왼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1대1 수비 능력이 좀 좋은 유형을 좀 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쪽과 이쪽, 특히나 오른쪽은 공격을 좀 더 생각을 한다면 확실히 좀 비대칭적인 운영이 되겠죠. 전방의 3명은 저는 최전방에 있는 선수는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상대 센터백에 대한 경합을 100% 밀리는 게 아니라 50% 정도는 가져올 수 있는 경합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수의 유형,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특히나 왼쪽은 득점력이 좋은 유형, 그리고 오른쪽은 상황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뭐 드리블을 잘하는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왼발 윙어를 좀 두는 거를 지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라인업에 리버풀을 어떻게 막아낼 건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버풀의 최근 경기들에서 나왔던 형태를 좀 보면 리버풀은 최근에 4-3-3 형태를 많이 나와요. 4-2-3-1에서 4-3-3으로 슬롯 감독이 다시 한번 변화를 줬고, 기본적으로 리버풀은 왼쪽에 캐리케즈, 오른쪽에 뭐 브래들리가 있을 땐 브래들리 쓰지만 오른쪽에 현재 소보슬라이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캐리케즈를 높게 올리는 왼쪽 비대칭 공격 운영을 리버풀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케즈를 높게 올리고 학포를 안으로 넣으면서 캐리케즈를 좀 더 터치라인 플레이에 가중을 시키고 코나테를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에 소보슬라이를 안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간격 자체는 요 정도로 유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앞쪽에는 흐란베르흐가 후방 빌드업 시에 3-1에 대한 형태를 만들어주고, 오른쪽은 이제 살라, 그리고 그 사이 공간에는 뭐 예를 들면 커티스 존스가 지원을 해주고, 왼쪽 하프 스페이스는 맥칼리스터, 그리고 최전방은 뭐 에키티케 혹은 뭐 이삭이 배치가 되고요. 학포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래서 3일 빌드업에서 왼쪽 비대칭을 현재 쓰고 있는 리버풀입니다. 근데 리버풀이 공격을 전개할 때 이제 높은 위치로 올라와서 빌드업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포인트를 잡아볼 게 있어요. 리버풀의 키포인트, 최근의 키포인트는 공격의 거의 대부분의 영향력은 측면에서 나온다인데, 사실 이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버풀이 쓰고 있는 형태가 현재 4-3-3 형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풀백, 미드필더, 그리고 윙어 간의 조합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4-3-3 구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인데, 실제로 오른쪽은 이제 소보슬라이가 배치가 되면서 소보슬라이가 공격에 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살라가 조금 더 높은 라인에 터치라인을 벌리고 소보슬라이가 공격 지원, 순간적으로 3대3의 측면 구조를 만들어내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학포가 조금 안으로 들어간다면 캐리케즈가 터치를 벌리고 맥칼리스터가 그 사이 공간을 지원하면서, 사실 이삭이 나올 때는 이삭도 왼쪽 측면 공격에 지원해준 역할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삭이 계속 왼쪽 하프 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학포와 위치를 바꿔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슬롯 감독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서 어떻게 되냐면, 코나테와 반다이크가 지금 저희가 보는 이 하프라인의 아크에 딱 정확하게 이 간격을 유지를 하고 여기 사이 공간에 흐라헨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현재 눈으로 보더라도 선수들의 간격 자체가 그리 나쁘진 않아요, 리버풀이 사실. 그래서 공격을 전개할 때는 뭐 풀백의 높은 진입, 그리고 왼쪽 풀백의 터치라인 플레이를 통해서 선수들의 간격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게 공격 형태에서의 특징입니다. 실점은 몇 골 정도 예상하십니까? 전 한 골도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일단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상대하는 공략집 입장에서 보면 일단 저는 살라에게 그냥 맨투맨을 붙일 것 같아요. 살라가 볼을 잡았을 때 1대1 수비 능력이 좋은 선수를 왼쪽 측면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제 노팅엄전에서 봤을 때 니코 윌리엄스 같은, 예, 그런 선수를 살라에게 아예 맨투맨을 붙이면서 살라의 동선마다 진입할 때마다 계속 붙어서 살라가 완전히 몸을 들지
돌지 못하도록 하는 유형. 그래서 살라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지금도 이제 살라 펌이 그리 좋지 않다 보니까 선수에게 야 살라는 조금 더 바짝 붙어서 수비를 하도록 해라라고 말할 것 같고,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대한 부분은 센터백에게 맡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커버하는 것보다는 저는 센터백들에게 일단은 줄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는 이제 공격을 전개할 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센터백들이 그 위치를 모두 커버를 한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케르케즈랑 학포의 합이 그리 좋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쪽의 지원은 조금 공격력이 좋은 선수를 배치하되 케르케즈의 크로스 타이밍만 막아주는 것에 포인트를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포와 케르케즈가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면서 맥칼리스터가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미드필더가 밑으로 딸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러한 수비 구조에서는 맥칼리스터가 혼자 이렇게 딸려 들어가는 움직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칼리스터의 견제는 미드필더가 봐주고, 그리고 지금 센터백에 대해서 2대1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있지만 미드필더 한 명이 맥칼리스터에 대한 견제와 흐라인에 대한 견제를 같이 가져감으로써 혹시나 맥칼리스터가 가더라도 이 선수가 갔을 때 중앙 쪽에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이쪽에 선수를 남겨놓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리버풀의 축구 게임 플랜을 보면 후반에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에 키에사를 투입한다거나 키티케를 투입해가지고 이제 좀 변화를 주는데, 나머지 후반에 20분 정도 어떻게 막으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에키티케나 키에사를 후반에 교체 투입을 시킬 때는 슬롯 감독이 요즘에 하는 변화가 있어요. 바로 코나테를 뺍니다. 코나테를 빼고 흐라인을 밑으로 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센터백 성향을 가질 수 있지만 조금 전진하잖아요, 흐라인은. 그래서 흐라인이 좀 더 전진해주고 수시로 미드필더가 혹은 뭐 오른쪽 풀백을 보고 있는 선수들이 내려오면서 후방에 순간적인 2대1, 그러니까 상시의 2대1이 아니라 순간적인 2대1을 계속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흐라인을 넣으면서 이제 키에사나 아니면 에키티케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는 거죠. 결국에는 측면 부분 전술을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계속 하나 늘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은 약간 구조상 순간적으로는 다 동률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센터백이 여기서 2대1 수적 우위가 나왔지만 미드필더가 그럼 한 명이 비니까 이 선수, 우리 선수가 계속 어느 공간에 커버로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어하기 위해서 공격을 투입을 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수비 시에 뭐 이쪽으로 내려온다든지 해서 이쪽의 상황을 만들어주고, 계속 뭐 키에사 아니면 에키티케가 측면에서의 상황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센터백 하나 더 넣죠. 기본적으로 이제 리버풀 같은 팀을 상대했을 때는 하프 스페이스를 1차적으로 내어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에서의 3명의 조합이 리버풀은 강한 편이고 그걸 지향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빌라의 에메리 감독이, 물론 이제 빌라를 상대로 리버풀이 승리를 거두긴 했었습니다만은 에메리 감독이 강팀을 상대했을 때 많이 했던 방법, 숫자를 늘리면서 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에 대한 채널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저 역시도 그런 방법을 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비 방법을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리버풀을 공략하는 건 수비에서부터 공격으로 나가는 방식이 이제 공격 전개의 키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리버풀을 공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옆쪽 사이드 공간에 대한 커버 자체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센터백이 하는 게 저는 포인트예요. 리버풀의 공격 자체가 우리에게 공격이 될 수 있어요. 코나테와 반다이크 상대로 수적으로 우위를 가져가려고 압박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리버풀이 가장 지금 간격에서 좋지 못한 간격을 유지하게 되는 게 바로 반다이크와 케르케즈의 간격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살라와 사실 소보슬라의 간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소보슬라이가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할 때가 있거든요. 요 정도 위치에서. 그러면 이 간격이 생각보다 멀어요. 왜냐하면 살라는 조금 더 이쪽에서 플레이가 되거든요. 우리 팀에게 제가 오더를 할 포인트는 뭐냐면 오른쪽에 살라와 왼쪽에 케르케즈가 공격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를 노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의 공격의 시작도 측면이지만 공격의 마무리도 측면에서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상황을 전 노릴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케르케즈가 크로스를 시도했을 때 이게 센터백에게 딱 진입이 됐고, 센터백의 클리어의 방향을 보면은 사실 이쪽으로 떨어뜨려 주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순간적으로 반다이크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공간에서 이미 3자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맥칼리스터 같은 자원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 있는 형태가 많아요. 그러면 클리어가 됐을 때 반다이크는 끌려 나오고, 그랬을 때 제가 앞서 말했던 중앙에서의 한 명이 남는 선수가 반다이크 쪽으로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니면 윙어 선수가 가고 중앙에 있는 한 선수가 맥칼리스터를 커버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럼 이 상황에서는 지금 코나테와 반다이크에 대해서 우리 선수 두 명이 2대1 동료를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이 간격이 벌어지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코나테가 땡깁니다. 코나테가 땡기는 순간 지금 소보슬라에도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로 올라가 있는 상황. 그러면 순간적으로 공격이 전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은 이쪽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으로 공격이 시작될 때 그 누구보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선수는 이 선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측면에서의 어떤 상대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유형이라면 저는 아까 이 선수가 득점력이 좋은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상황이 올라갔을 때 이 선수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유형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센터백을 측면으로 끌고 코나테를 한 단계 더 끄는 것까지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희 선수들에게 만약에 지시를 한다면 공격수에게 막 너가 득점을 해라 아니면 뭐 상황을 만들어라 보다 코나테를 계속 괴롭히라고 할 것 같아요. 야, 코나테 지금 최근에 이 반다이크와 코나테가 간격이 멀어졌을 때 코나테가 약간 실수가 많다. 코나테를 계속 건드려서 코나테랑 반다이크 간격을 넓게 해라. 예, 그렇게 만들 것 같고, 이 간격이 넓을 때 흐라인을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다면 우리도 라인을 올려서 흐라인에 대한 압박은 계속 가져가줘라. 왜냐면 중앙에서 흐라인과 맥칼리스터의 이 조합이 잘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올라가는 커티스 존스까지 뭐 세 명의 조합이 이전만큼 매우 매끄럽게 만드는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이 미드필더 자원들과 흐라인의 간격을 좀 넓히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리버풀 입장에서 또 하나 답답한 게 딱 하나 있는데, 수비적으로 골을 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딱 하나 있거든요. 플레이메이커가 없어요. 지공 상황에서 조금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유형이 있나? 한 명이 있죠. 비르치. 근데 비르치를 10번의 영향을 뽐내기 전에 저도 비르치를 상대하는 수비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만약에 비르치가 나오면 얘가 그냥 공을 잡고 도는 것 자체를 아예 못하게 파울로 끊든 아니면 힘을 제어해서 계속 성가시게 만들든 비르치에 대한 영향을 줄여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비르치가 그렇게 제어를 당하다 보니까 이 경기 내에서 뭔가 창의적인 패스가 들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hak포의 드리블 패턴은 이미 데이터를 통해서 안쪽 들어가는 거, 바깥쪽 들어가는 거 다 나와 있고, 뭐 케리케즈가 안쪽 들어간다 하더라도 크로스 자체가 일단 1차적인 블록에서 막히기 때문에 수비할 때는 딱 이런 식으로 쓰면 되거든요. 살라가 조금 더 안쪽에 들어와서 영향을 줘야 되지만 살라 역시도 최근에 폼이 그리 좋지 못하고 1대1 맨투로 그냥 누르다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들에 비해서 사실 여기서 이제 반전을 만들려면 누군가 하나 튀어나와서 누군가 하나 상대의 이런 이론적인 수비 블록을 깰 수 있는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유형이 있어야 되는데 전 그게 없다는 거죠. 마지막 질문인데, 그럼 과연 슬롯은 이걸 모를까요? 알죠? 아는데 상대에게 읽히고 있지만 슬롯을 계속 약간 고수하는 느낌이거든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닌데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이제 한 끗 차이로 무너지고 두 끗 차이로 무너지고, 근데 이제 결국엔 세 끗 차이로 계속 무너지고 있죠. 리버풀은 사실 90분 경기 내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한 60분 70분 때, 그러니까 두 골 차로 벌어지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리버풀 팬들은 그거죠. 20-30분 남았을 때 좀 변화를 크게 가져갔으면 어떨까, 그거를 좀 바라고 있는데, 슬롯 감독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수가 지금 내가 과감하게 던질 수보다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을 상대로는 현재 자신 있지 않나, 공략하는 포인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